외톨이였던 북한이 이 힘 좋은 형님이 뒤에 뒷배를 쓰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드러낸 김여정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김여정의 성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도모했던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한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총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고 나몰라라 하고 입을 꼭 닫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담화를 보니까 김여정이 대북 확송기 중단 그리고 삐라살포 금지, 개인 관광 허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그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이미 전에 너희들이 다 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고 또 평가절하해요. 말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다. 저는 우리가 따로 살자고 선포한 이상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그러니까 서로 더 터치하지 말고 살자. 이런 뉘앙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속내가 뭡니까? 정말 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북한 입장에선 지금 전략적인 상황이 본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도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입장에선 계속 그동안 원했던 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만약 안 받는다면 네. 그거는 너희 탓.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던졌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한국이나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땡큐한 상황. 또 자기 위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전략적 상황이 북한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전략적인 셈법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한테는 관세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관세. 관세밖에 없네. 북한이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7월 29일 대미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지정학적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걸 예측하고 사고하기 전에 전제돼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쉽게 말해서 네. 옛날 북한 아니야. 아. 지금 그때 트럼프 쉽게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니야. 2018년, 2019년 나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아, 어설프게 우리랑 풀려고 하지 마라. 예. 근데 너무 흥미롭게 제가 본 건 많은 북한 전문가들 이 부분을 봤는데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역적이라는 건 2018, 2019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핵 능력 제거를 얘기했던 상태가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북한이 차용하면서 미국에 되돌려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때 북한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불가역적인 전제야. 이거 생각 안 하고 회담장에 오면 앉을 일이 없어? 재미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고개를 팍 치켜들고 뻐기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슬슬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끝날 것 같고, 지금 슬슬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다 한번 손 잡아볼까? 이거 한번 찔러본 거죠. 일단 딱 밑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안 하면 거래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는 좋지 않냐? 라고 밑밥을 깔았어요. 또 여기다가 미 국무부가
화답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관심을 갖고 그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뭔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 아마 받지 않을까요? 결국 이번 대미 대화의 기본 핵심은 북한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게 기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핵 능력이 완전히 고도화됐다는 그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담 타기에 나서진 않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때만 우리가 당신네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 포기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모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핵을 보유한 채로 경제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군축이라든지 핵 관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은 NPT 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스라엘처럼 모호한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거를 협상 카드로 해서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적용되지가 않는 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봤을 때 안정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나 주변국하고 다 전쟁하고 있고 국제 제재도 받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겁니다. 북한은 강력한 핵을 가진 국가, 중국, 러시아 모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위성하고 잠수함만 가지면 모든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 노려보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게 만나서 뭐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침공한 게 아니라 방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나토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앞제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전쟁을 한다는 이런 세계관인데 그런 반미 세계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벨라루시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란 반미 국가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동맹을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 왕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왕따 상태로부터 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 거쳐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데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저거 똥을 좀 가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편으로 묶어서 모종의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진 교수님 말씀이 이제 동의하는데요, 저도. 러시아의 푸틴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왕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 했을 때 안보리에 그게 올라갔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엔 총회로 가져갔어요, 그 결의를. 근데 그 유엔 총회로 가져갔을 때 물론 통과됐죠. 많은 나라가 찬성했으니까. 근데 기권한 나라가 한 30개쯤 있었고요. 반대한 나라, 러시아를 포함해서 반대한 나라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름이 확실하게 나와도 우리는 러시아 편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시리아가 됐든 뭐 벨라루스가 됐든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지. 다 자기네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지만 경제력에 비해서 뛰어난 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하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야 하는데 여기서 탄약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땅덩어리는 제일 넓은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이제 발트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흑해를 통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발트해는 이제 미국이 이른바 이제 핀란드, 스웨덴 같은 동맹국들로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흑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막혔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의외로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천연가스랑 석유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수출 라인 막혔기 때문에 어디에 수출해야 되냐면 중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또 베이징에 방중을 한 거고. 근데 러시아에서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유조선이 인도양을 돌려면은 지금 발트해와 흑해로 나가야 되는데 다 막혔잖아 지금.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극해를 통해야 되거든요.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가지고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푸틴에게 얻어낼 것이 굉장히 많겠죠. 단물을 쪽쪽 빨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아마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Треть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야, 거창하게 포장했어요, 말을.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우와.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칠 뻔했잖아 따라서. 우리 축가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저처럼 이제 외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그 발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 크게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김정은은 뭔가 이제 그 관계 자체도 이제 동맹이라고 한 단계 더 위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이제 우리 둘이 동맹이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사실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짝사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더 돈독해진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지금 2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다 말 대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다 체결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던 4조를 한번 보시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렇지.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공병을 파병한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네. 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략을 당할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침공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침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항상 자기들은 침공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두 사람 마음대로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뭘 갖다 붙이든 저 사람들 마음이야 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이걸 받는 거지. 한국 니들이 뭐 북한 침략할 생각도 없고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 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략 무기의 기술 협력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맞아요. 걱정하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걸 오판을 해가지고 불멸의 완전 동맹으로 판단을 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이거 한미연합군하고 이 북러연합군하고 이 싸우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아니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자동 개입이 확정이다. 그러면 3차 대전까지 번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전핀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953년 우리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뭔가 달성해내요. 이른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그 제1항을 보면은 만약에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왜 우리 저기 없냐. 한국과 미국은 있는데 그래서 1961년도에 중국과 소련과 동시에 비슷한 걸 체결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조소,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인데 여기에 1조가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4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 우리도 안심이다. 우린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였는데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암군이 등장해요. 술 주정꾼 보리스 옐친이요. 옐친. 소련은 요 옐친의 10년 동안 진짜 거지 국가가 돼버려요. 옐친이 뭐 했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소련에 진 빚이 많았거든요. 옐친이 이런 말해요. 돈 갚으라고. 이것도 현찰로. 그래도 뭐 하냐면 우리는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는 연 끊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걸 줘요. 봐라. 6.25 남쪽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쳐들어간 것이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비밀 협약 서류를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했냐? 61년도에 체결한 그 조소,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걸 폐기해버려요. 북한 멘붕화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옛 러시아 영광을 되찾자라고 집권한 푸틴이 폐기됐던 그 협약을 다시 복원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협약을 즈음해가지고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6월 26일 날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날리는데 탄두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떨어지는데 그걸 다 유도 조종 탄착점에다가 맞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과연 이제 북한만의 기술로 가능했던 일이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 물자를 보내주는 것의 대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군사 기밀들을 북한한테 이미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근데 그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말로 반박하기보다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공중에서 폭파된 영상을 우리 군이 공개했어요. 그렇죠. 이 성공 실패를 논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반에 터져버렸어요. 함께 보시죠. 날아가는 것도 약간 애매하게 날아갔어요, 저게. 비틀비틀 이렇게. 이걸 두고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 북한이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했고 국제사회가 뭘 주고받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블러핑을 할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 끝났지? 우리 다탐도 미사일 쐈고 성공했어. 훗!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우리 군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렇죠. 실패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실패했다라고 고소할 게 아니라 저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놔두면은 사실 좀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걸 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지도. 우리가 저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게 이른바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 러시아 지금까지는 좋은데 불안해. 이 레드라인 넘어서 안 돼. 레드라인 넘는 순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를 날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서 안 되고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마침 나토의 사무총장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과 달리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북한 무기 받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무기를 받는다라면 손해보는 장사죠. 차 띄고 포 받은 적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장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냐면은 이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 쓰러져가는 김정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지금 끝나가는 우크라이나전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자제를 했었는데 최첨단 미사일을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러시아가 이제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실수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침략이 벌어질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는 한편, 그런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은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약간 협박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면 러시아는 저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다. 아주 희석 동무가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 말을 잘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따지고 보면 남조선도 미국 측량이들하고 자동 군사 개입하는 그 하기로 한 그 동맹국 아닙니까? 그래서
끄떡하면은 뭐 군사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내 그 두 발 뻗고 잠도 못 자게 계속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나랑 푸틴하고만 형님하고만 뭐 하면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남석동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을 먼저 건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짭정은 동지가 하신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뭘?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거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보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예전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가 먼저 쐈잖냐?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먼저 쐈잖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초딩들 싸우듯이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먼데 볼 필요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당연히 우리는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로 당연히 그게 팩트예요. 근데 저기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쳤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북한이 이제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킨다고 쳐요. 네. 그때도 저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남쪽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 우리는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러시아 형님에게 SOS를 쳤다. 이러면 와, 이거 끝이에요, 이건요. 나는 성킴이 정말 여기서 한 100번 얘기한 게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인데. 반복돼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웠을 때, 소련과 가까웠을 때가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친해지는 모습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25 전쟁의 개입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계속 극구히 부인했어요. 근데 이번에 푸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6.25 때 도와줬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 이걸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북한의 이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투병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북한의 공병부대가 가지고 건설을 한다. 라고 명분으로 가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유사시 이 사람들이 꽃갱이 3 내려놓고 총을 주면요 전투병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실 이번에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가지고 사조에서 조건은 있지만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협정을 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한국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961년도 그 조약의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1년도에 당시 소련하고 체결된 조서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여기에는 일방의 어느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자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체결된 협정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이렇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자국법을 우선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발을 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이 조약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고 조약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고 동맹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고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동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그냥 딴 나라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국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핑계로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군사훈련도 하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도 북러 동맹이 있으니까 핵무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러시아 해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 이제 핵무기 가질 이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입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동맹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하면 안 돼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떨어진 걸 보니까 북한 말로 써 있는 미사일 조각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 군사 협력의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영변에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러네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해서 북한이 이 시점에 딱 필요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더 우려를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됐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유엔 헌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맞아요. 할 수밖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네. 예. 헌장 51조라는 거는 자위권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공당하면 무력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개별적인 자유권뿐 아니고 집단적인 자유권. 동맹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협정 발표가 끝난 뒤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사실 보도가 됐거든요. 그 장면은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인데. 선물? 네. 선물 증정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뉴스를 못 봤네 이거를. 찻잔 세트. 그걸 왜 선물해? 아 좋은 거 줬네. 약간 좀 자질구레한 느낌. 약간 기분이 언짢아. 핵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초상화를 주는 거죠. 이건 김정이 좋아했어요. 아니 이거 원래 주지 않았어요? 부대찌. 아, 또 준 거예요? 이야. 와. putin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эт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막손 다친 거 막. 운전면허 다시 따야겠다. 차 안전밖에 없는데. 장례 기능 수준인데 거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브이로그지 뭐 거의. 일단은 저런 투샷은 정말 본 적이 없는 투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사진을 한 장, 바로 이 영상. 어떡해. 이 투샷을 보고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자, 이 전 세계 네티즌들이요, 이 투샷이 달리는 기사 밑에다가 댓글들을 달았어요. 자동차 왜 그 굉장히 추격신이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요.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부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평양 드리프트. 아. 또 하나가 공산주의 카풀. 오. 네. 삼장법사와 적발. 여기가 적발. 여기가 적발. 본인들은 즐거워합니다만 이게 전 세계 이제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저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최초로 내가 리만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 형님 마라탕 사주라고. 탕으로도 같이. 그럼 내가 뿌찐 맘에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내 맘이 단짠 내 맘이 단짠 아 이건 안 할라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짭짤하는 바람으로는 오대사님이 지금 보면서 나도 살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 함께 하는구나. 아니 근데 빵 꺼져주셨어요. 우준 선배 손을 제가 봤는데 밑에서.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만갑에 나왔는데. 야. 야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이게 세상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이런 투샷을 저는 볼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또 하나 북한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요. 저 차량의 번호판의 번호를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7271953. 아마 윤아 씨는 저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뭡니까? 아유, 그럼요. 저거 모르는 북한 사람 아니죠. 전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승절이죠. 7.27. 저는 7.27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게 있어요. 막 여기 할아버지들 장군들이 막 메달 쫙 달고 막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6.25 전쟁 참전을 이렇게 완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승리를 우리는 같이 이뤄낸 혈맹 관계다. 앞으로 또 다른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있으면 우리 또 함께 또 다른 7.27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 그다음에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고맙습니다, 형님.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를 그냥 담은 것 같아요, 좀. 북한 사람들이라면 이걸 100%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서는 종전 협정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미국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은 그런 전승절이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27에 김정은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담배가 이름이 7.27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비싼 담배가 7.2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27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북한에서는 아주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차가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에 사치품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차도 그러니까 아무 차나 위반은 아니고요. 저렴한 차를 줬으면 위반이 아닌데 아우루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비싼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준 거죠. 그리고 일부러 과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까지 북한이 아쉬운 것을 제공해 준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도 러시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차를 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른 제재의 범주에 있는 그런 군사협력이라든지 기술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지금 제재한 지 뭐 몇 년이 됐는데 북한이 변했냐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2년 동안 부과한 제재랑 5년 동안 부과한 제재랑은 같은 내용이라도 완전히 효과가 달라요. 5년이 되면 그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북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도 뭐든지 도와주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러의 우정만큼은 이 단순한 연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요, 이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편, 무려 33년 만에 이 직항편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ездом, это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когда поезд ходит раз в 3 недели, идет 8 дней, а тут всего 8 часов, 24 раза быстрее. 뭐 이거 봐, 나 흔들고 앉아.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이제. 오라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Должны связывать столицу. И Пхеньян-Москва –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кая связь была, не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третьих стран, допустим, Китайс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자, 이거 와 열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지난 7월 27일 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3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92년 11월 양국의 수도를 이었던 전기 운항편이 그때 끊겼거든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모스크바가 평양을 오고 왔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가깝잖아요. 거기는 열어두고 있었죠. 그래서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군사 고문단을 보낼 때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걸 34년 만에 열어준 거예요. 최대 주 2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재래식 전력을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들어주는 척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길 열어줄게. 주 2회 운행할 수 있게 할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비행기에 오르는 러시아 승객들은 몇몇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의 최대 효과. 적은 비용에 생색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게 조금씩 들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 큰 건을 북한에게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줘요. 그 예로 2021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기 전에 그 해에 북한과 러시아가 교역했던 교역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원이었어요. 진짜로요? 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역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교역이 없었다는 거. 물론 그 해가 가장 역대 북러 간의 교역량이 적은 해긴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뭐 무기도 사주고 뭐 북한산 모두 사주고 팔아주고 관광객도 보내줘서 작년에 이게 한 400억대 규모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그리 큰 걸 들어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러시아 입장에서 이 작은 어떤 성의가 북한 입장에선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 대고 이 항공기가 여객 말고 화물에 뭐가 들어가서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 직항 7월 27일에 개설이 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33년 동안 직항이 없었다는 그 뉴스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모스크바와 전 세계 도시에 연결돼 있는 직항이 132개예요. 그런데 모스크바하고 평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의 다 있다는 얘기죠. 네, 북한의 폐쇄성, 꾸진성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이번에는 첫 비행에 400명을 러시아 측에서 채워주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체면 세워주려고 장관도 한 명이 탔죠. 이것은 뭐 대외적인 선전의 메시지다. 또 이제 나중에 탈 러시아인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첫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증거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있는가? 우리는 모스크바와 인천 간에 직항이 있었죠. 있죠. 지금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직항이 없어진 것이고. 그래요? 네. 우리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도 직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쟁 이후로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 철수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를 못 가느냐? 가긴 갑니다. 경유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지금 인천, 중국,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네요. 모스크바하고 평양행이 직항이 없어진 줄은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그 89년도에 그 임수경 씨가 방북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평양으로 갔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맞네요. 근데 왜 이게 직항이 없어진 거예요?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아시다시피 일단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옐친 집권 이후에 소련 경제는 이른바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진짜 폭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북한을 팽해버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굉장히 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도 있고 일단 러시아 여객기 기종의 노후화도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8시간 걸리는데 이 정도면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평양에 들어갔던 저 비행기가 보잉 77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웠겠지. 몇백 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그 노후화된 러시아제 여객기를 이용하기엔 약간 뭔가 마음이 안 놓인다. 미국 보잉 일단 보잉 777을 한번 일단 이걸 이용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그 국영항공사든지 관영항공사든지 항공사는요 승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없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끊어진 거예요, 솔직히. 사실은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스크바하고 평양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열차로 갔어요. 저도 한번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간 적이 있었는데 8일 내지 9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게 되면 8일 내지 9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이 직항로가 개설됐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지 않습니까? 예. 북한 내에서 강원도에서 백두산 가는데 15일 갔어요, 기차 타고.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거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파병한 병력 수송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왔다 갔다. 네. 근데요, 얼마 더 가까워질 생각인지 평양이 아니라 원산행 직항 노선도 개설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러시아가 그 약속을 했죠. 우리 아까 자료 화면에서 요트에서 그 러시아 장관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은 그 하루 전에 원산의 갈매기 호텔이라는 곳에서 북한 외무상하고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죠. 지금 저 장면인데 저기에서 약속한 것이 모스크바하고 원산 사이에 직항을 건설을 해주겠다. 평양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려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게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갈 때 그 좌우에 보이는 거 다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야? 네. 버튼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못난 거 보여주느니 원산에 바로 내려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랑 평양에 직항이 돼서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원산까지 가는데 그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모스크바에서 원산까지 직항을 만드는 게 일리는 있어 보이는 거죠. 그게 목표겠죠. 그러면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보면은 갈마 기지가 있어요. 이미 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용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공군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공 기지화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다. 네. 국제 항공 기지로 만드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해군력 강화를 추진을 해오고 있잖아요. 보면 청진항, 심포항, 원산항, 동해함대거든요. 그러면 원산이 원산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있고 또 동해함대 제1전대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직항이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군사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그런 해군 협력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연합훈련까지 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근 북러 간의 경제적인 밀착까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형마트에요. 북한산 식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뭡니까? 실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에는 북한산 사과가 킬로그램당 169루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대충 한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킬로에? 밑에 이제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장일 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또 경제 밀착을 보여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잼, 맥주, 아코디언. 북한의 이제 북한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 지식 이 재산권 관련된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아직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산 여러 가지 뭐 제조품들이랄지 가공품들을 러시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 조치들을 러시아가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 잼, 북한 맥주, 북한 아코디언을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안 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북한이 워낙 폐쇄된 체제이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북한산을 이게 수입하는 게 이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원래 북한의 농수산물도 수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 쭉 놓고 보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이 수출 품목에서 한 95% 정도를 다 금지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수입했다. 이거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때 2017년에 2397호랑 뭐 이런 대북제재 5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러시아가 솔선수범이 돼서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다 이걸 위반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무슨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두 나라의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사이즈,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생산하는 생산품들 자체가 양이 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렇게 돌파구를 여니까 파열구를 낼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한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 한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어렵게 세워놓은 전쟁하면 안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 그 규칙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유엔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지금 러시아가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사과를 하나 수입한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것을 넓게 봤을 때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경제 봉쇄에서 빠져나갈 만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저렇게 하네? 유엔에 힘이 없네? 너도 나도 북한과 거래를 틀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서 하자고 맘먹으면. 지금 보면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사실상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협력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 협력 부분으로 보다 더 심화될 것이 국제사회의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격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국가가 공격의 축이다. 이 공격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불안정, 국제사회 불안정을 만드는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 국가들 간에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아까 사과 부분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졌지만 실질적인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군사적인 협력 부분에서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북한입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대가를 지금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7월 22일이었었죠.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계 대합병이라고 했던 D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랑 마찬가지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군사력은 물론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를 위해서요, 김정은이 최근 공들여 만든 스스로 칭하기가 이제 황홀한 명소다. 이 원산으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를 해서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과연 이 정상급 외교를 이런 장소에서 했던 적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원산이 이쁘죠. 날씨도 좋고 쇼핑도 가능하고. 네, 정말 좋은 관광지죠. 요트. 그렇게 국제 뉴스를 많이 봤어도 요트 위에서 만나는 장면은 원산지구의 첫 손님으로 맞이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Первым кто посол. 호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ые ближайшие дни. 오, 야, 죽이네. 아, 배경은 진짜. 굳이 원산까지 내려가서. 아니 평양이 아니고 이 원산에서 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데. 새롭죠. 요트에서까지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요트 위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마피아들이 주로 만나요. 맞아. 마피아들이 수연 들어가서 다 쓰고. 그러네. 마피아들이 무기 거래할 때 요트에서 만나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요트에서 외국 정상 만는 거는 처음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장면이긴 해도 처음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4년 지미 카터 당시 전 대통령이었죠. 방북했을 당시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 요트에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있죠. 저때 요트에서 만났다는 점, 지미 카터가 북핵 위기를 해결했다는 점, 이 3대 특이점이 있었죠.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자, 김일성의 손자가 후아 페리 대 요트가 흰색 물살을 가르면서 전날 30년 전의 전날의 장면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간 거죠. 저거에는 경호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요트 회담을 통해서 PPL처럼 북한이 선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냐면 이 통유리예요. 저 페리 요트가 통유리 뒤로 쫙 펼쳐져 있는 북한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인 원산 갈마 지구 리조트. 네. 이 모습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죠. 원산에서 회담 장소를 잡은 이유도 러시아가 보내줘야 여기가 잘 되지 러시아가 안 보내주면 쫄딱 망한다 라는 것을 북한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돈이 25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 2년치 예산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맞죠? 근데 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더 내놔. 더 내놔. 당연히 원산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 외무성에 아마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김정은의 원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고향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고용이를 가리켜서 원산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가 김종일의 셋째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초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원산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을 품을 들여가지고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역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죠. 그렇죠. 심지어 북한 군에는 그런 썰이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밤중에도 원산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그렇지. 김정은이 원산이 고향이다. 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관광지구가 앞에 심리 백사장 네. 그리고 그 뒤에 항공부 북한군 비행기 연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거기 중국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옮기고 러시아산 비행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비행장 싹 다 개방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자주 보러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 열심히 그 원산 홍보하는 만큼 러시아가 이게 도와준다고 한 건가요? 아까 그 방문하고 나서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같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환상적인 휴양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가 좀 뭐 눈시리라도 봐줄 만한데 뭐라고 덧붙였냐면 북한이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딛고 만들어낸 승리다. 러시아로서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줄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요.